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의학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메디컬 미스테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7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뭔 X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해요. 물론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죠. 근데 놀랍게도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의 연구실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920년 미국 버지니아 가보신 적 있나요? 버지니아가 가보면 약간 시골스러운 도시도 많고 거기에 남부의 한 가정집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여아가 태어나는데요. 1920년이면 우리 일제강점기네요. 이 아이의 이름이 헨리에타 렉스예요. 헨리에타 렉스. 헨리에타는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대요. 그리고 과거에 조상들이 노예로 일했던 밭에서 그 담배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도와가며 성실하게 살던 헨리에타는 14살에 결혼을 해요. 데이비드와. 그래서 아이를 낳고요. 20살에 진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뭐 결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식 했듯이 학교를 제대로 못 마쳤을 거 아니에요. 14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부부가 굉장히 성실해갖고 담배 농장도 열심히 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그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로 이사를 가게 됐고 슬하에 5명까지 두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1951년 2월 51년이면 30살쯤 됐겠네요. 헨리에타의 나이가 30살에 몸이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를 출산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날이었는데요. 속옷에서 피가 난 거예요.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 상황이었는데 헨리에타가 아프리카계 여성이라고 했죠. 흑인 여성. 그러다 보니까 1951년도 그러면 여러분 딱 느낌이 어때요? 그때는 흑인, 백인 따로 쓰는 완전히 분리되는 정책이라서 갈 병원이 많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또 차별적인 진료도 있었다고 그래서 고민 끝에 헨리에타는 존스 홉킨스를 갑니다. 존스 홉킨스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죠. 그때도 인종의 차별이 없는 세계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진료비가 무료로 아주 가난한 분들에게. 그래서 갔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자궁에서 뭐가 관찰됐냐? 자궁경부에 단단한 종괴가 관찰되었어요. 아이를 5명이 낳고 불과 2달 반 정도에 아이를 낳는데 자궁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경부암이 진단받았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경부가 무슨 뜻이냐면 경이 목경자예요. 자궁의 목,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질이고 쭉 들어가서 자궁에 목이 있고 큰 자궁에 몸이 있거든요. 이 자궁의 질과 가까운 자궁 목에 자궁 경부에 발생하는 암인데요. 대부분은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염이 원인이고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예방하려면 가다실, 그 항체가 있습니다. 남녀 함께 맞기를 권합니다. 이게 뭐 남자가 옮겼다 여자가 옮겼다 아니라 함께 맞으셔야 돼요. 이건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암이 빨리 진행될수록 비정상적인 질출혈이라든지 골반 통증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케이스가 그런 거야. 그렇죠? 진행이 좀 된 거야. 이때는 자궁경부암의 검진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원인이란 것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수술도 하고요.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 표적 항암 치료제도 있고요. 또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때는 자궁적출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했으면 몰랐는데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빨리 발견돼요. 정기검진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근데 그래서 헨리에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이 많이 된 암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라듐 치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듐으로 하면 안 되고요. 라듐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긴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통증이 치료 안 됐고 점점 소변까지 볼 수 없어서 요관, 왜냐면 질과 요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암이 진행되면 폐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테터를 요관에 꼽기도 하는데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조작술도 실패하면서 어떻게 됐냐?
사망했어요. 뭐로 사망했냐? 요관 폐색이 되면서 요관이 이제 소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방광에 요가 차고 이게 요독증이라고 이걸로 걸려서 사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우면 너무 젊자 30살 애들 되게 많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슬픈 인생 슬픈 가족사 아니냐. 근데 이 와중에 세상의 흐름을 바꿀 무언가가 나오게 됩니다. 의료진이 헨리에타의 동의 없이 그녀의 자궁경부암 조직을 일부 채취한 후에 배양 연구실에 보냅니다. 아니 갑자기 암세포를 왜 연구실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존스 홉킨스에서는 당시에 그 세포배양이라는 게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오토게이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그는 사람의 세포를 이런 시험관 세포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연구를 위해서 존스 홉킨스 여러 과와 협력을 맺고 받았는데 근데 헨리에타의 자궁경부암 조직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지 오토게이의 이 연구실로 보내졌는데 키웠더니 헨리에타 렉스의 암세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세포는 키우다가 죽었어 또. 왜냐면 세포는 하다가 죽어요. 근데 왜 죽냐? 헤이플릭 한계라는 게 있어요.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한계가 있다. 인간 세포 분열에는 원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반 아빠가 반 줘서 정자환자 만나서 막 분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포 개수 몇 개라고 그랬죠? 엄마 반 아빠 한 세포 한 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37조 개. 그렇죠? 근데 지금도 분열하나요? 우리 세포? 우리 몸은 테세우스의 배예요. 우리 혈액에 있는 적혈구는 120일 뒤에 모두 다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렇듯이 인간세포 분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인간세포는 40번에서 60번 정도 분열하면 걘 죽어요. 그리고 다른 그 옆에 분열된 애가 또 40번에서 60번까지 맥시멈 분열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지 오토게이가 왜 이렇게 자꾸 죽는 거야? 근데 한 10년쯤 뒤에 헤이플릭이라는 분이 야 그거 내가 해봤더니 한계가 있어. 인간세포는 이렇게 알려진 거야. 근데 왜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는 안 죽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 텔리머라제, 텔리머라제라고 읽어도 되고 텔리머레이즈. 외국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염색체 끝에는 이걸 보호하는 캡인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뭘로 들까? 신발끈 묶을 때 그 신발끈의 그 끝에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 캡이 있잖아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다 보면 어때요? 그 신발끈 끝에 그 캡이 닳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세포 염색체 끝에도 그게 닳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세포가 분열을 멈춰요. 그게 헤이플릭 한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수명 시계가 이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텔로미어 복구 요소라는 게 있어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텔로머라제는 짧아진 텔로미어, 그러니까 신발끈의 그 캡을 자꾸 교체해 주는 거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을 계속해.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텔로머라제는 어디가 제일 유명하냐? 랍스터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랍스터가 영생한다는 거?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랍스터는 영생해야 돼요. 근데 랍스터는 왜 수명이 있느냐? 맛있으니까. 그리고 탈피는 해야 되는데 그때 노출되니까 적들에게. 텔로머레이즈 갖고 있는 건 랍스터다. 근데 놀랍게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암 세포는 텔로머레이즈 효소를 계속 똑같 켜놓은 거야. 이거 원래 인간한테도 잠깐 생식세포도 있던 건데 얘는 상시 턴온. 그럼 어때요? 안 죽어요. 계속 분열하는 거야. 이게 다른 족족 텔로미어 짧아지면 또 붙이고 그래서 신발끈 캡이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탄생한 게 뭐다? 헨리에타 렉스, HELA, 헬라 세포입니다. 진짜 유명한 거. 이건 자연과학을 전공한 분들은 헬라셀 하고 다 압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큰 고민이었던 세포 갖고 실험을 해보고 싶어. 세포에 뭘 딱 줬을 때 세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대사를 하는지. 근데 조금만 하면 금방 죽어 세포가. 근데 안 죽는 세포 없냐? 이거 계속 좀 해보고 싶다 할 때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한 세포가 뭐냐?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암 세포였던 거야. 헬라셀. 그러면 왜 하필 헨리에타의 세포였을까요? 왜 그전에도 했어요. 조지 오토게이가
자궁경부암 세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런 세포를 못 키웠을까요? 그 이유는 헨리에타 렉스에 감염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18번, 번호가 18번이었던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이 세포의 중요한 브레이크, 그만 증식해 할 때 그 브레이크가 있어요. 텔로미어가 텔로머 라제가 붙여주듯이 아무리 텔로머 라제가 있어도 야 그만 하고 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P53과 RB라는 진인데 RB라는 유전자인데 HPV18은 그걸 망가뜨려 버려요. 무슨 말이냐? 무한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바이러스가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8인 거예요. 그게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암 세포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인 거예요. 놀랍죠? 헬라 세포는 세포 브레이크, 즉 P53과 RB라는 진, 브레이크가 고장냈고 수명 시계를 되감게 하는 텔로머레이즈, 텔로머라제가 둘 다 있어갖고 몸 밖에서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컬한 게 이 HPV 연구로 하랄트 추아 하우젠, 이거 왜 안 죽는 거야? 이걸 연구하다가 2008년 하랄드 추아 하우젠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요. 또 텔로머레이즈, 와 신기하다. 이거 하다가 이 연구로 2009년 또 노벨상을 받게 돼요. 결국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암 세포는 인류 의학의 발전에 2번의 노벨상 수상과 함께 전 세계 수많은 의과학자들이 쓰는 헬라라는 세포를 만든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거예요. 이 헬라 세포가 어디에 사용됐을까? 이게 무섭게 증식하고 막 죽지를 않으니까 이게 백신 개발, 그 다음에 텔로머레이즈 연구, 유전자 지도,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심지어 요 연구에도 쓰이고 에이즈 연구, 그 다음 암 연구, 유전자 복제 연구, 정말 많은 걸 했고, 심지어 헬라 세포는 헨리에타 렉스는 전혀 몰랐겠지만 안타깝게 아이들을 남기고 눈을 감으려는 그 엄마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헨리에타의 세포는 우주에도 1950년대, 60년대 소련과 미국이 엄청난 전쟁을 벌였죠. 우주전쟁. 누가 빨리 개발하느냐? 유리 가가린 뭐 이런 걸 표현되는. 그때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를 우주에 보냈습니다. 저 우주 어딘가에 헨리에타의 세포를 떠나보낸 그런 것도 있었어요. 특히 소아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소아마비가 뭐냐? 이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이 질환에 의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되고 심한 경우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데요. 이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백신을 만들 때 헬라 세포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백신 연구에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적인 얘가 이 소아마비, 폴리오 백신에 이게 들어가게 돼서 수많은 아이들의 헨리에타 렉스는 몰랐겠지만 우주에도 가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헬라 세포는 지금도 세계 곳곳의 연구실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도 헬라 세포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진짜 있어요. 의학 발전에 영원히 사용되고 실제 그럼 무게가 얼마나 될까?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데 수천만 톤이라고 예상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세포가 증식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된 헬라 세포가 얼마냐?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려도 수천만 톤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배양된 세포를 야 앞으로 나란히 해갖고 쭉 하면 10만 7천 킬로미터, 지구의 한 3바퀴 가까이, 달과 지구 사이는 몇 킬로? 38만 킬로미터, 3분의 1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야. 이 불머리 세포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살렸고 그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헨리에타 렉스는 정작 자신이 인류를 바꿨다는 것도 몰랐고요. 비석조차 없이 붙였어요. 그냥 가난했으니까. 헨리에타 렉스 가족들 역시 어땠을까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녀의 세포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소들이 헬라 세포를 서로 공유하고 막대적인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동안 정말 몰랐던 거죠. 1973년에 드디어 며느리가 생겼어요. 며느리 바베트가 우연히 암센터에 근무한 지인이 헬라셀로 했어요. 또 헬라셀 그게 뭔데? 그게 옛날에 존스 홉킨스에서 헨리에타 렉스에 자궁경부암 세포인데 그게 안 죽어. 그거 연구에 되게 많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그 헨리에타 렉스의 아드님이 너의 남편이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암센터에서 연구진한테 너무 신기하잖아요. 혹시나 또 이거 어떤 특수한 피인가? 그래갖고 가족의 혈액을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암 검진 하나 보다 우리 피를 뭐 이렇게 한 거야. 사실은 유전자 대조를 해갖고 헬라셀을 비교하려고 가져간 건데 그러니까 이용당한 거야. 이용당하고. 근데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1976년도에 롤링스톤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로저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마이클 로저스 그 기자가 헬라세포를 취재하러 오면서 가족들에게 그거 아십니까? 소아마비 백신이 당신의 어머님이 이거 다 당신의 어머님이 우주 보낸 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때 한 거야. 우리 엄마의 세포가 우리 할머니의 세포가 이렇게 된 거야.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받고 또 우리 의사들 또 우리 과학자들은 이 헨리에타 렉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적에는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근데 헨리에타의 자녀들은 의료보험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2010년도에 레베타 스클루트의 베스트셀러 넌픽션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저 이거를 사실은 그 신문에서 먼저 읽고 아마존에서 주문해갖고 미국에 있을 때니까 읽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2017년도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주연을 해야겠다. 헨리에타 렉스 그래갖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아주 히트친 건 아닌데 근데 공분을 샀죠. 실제로 보신 분들이. 그래서 책은 정말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헨리에타 렉스의 무덤에 비석이 세워집니다. 2010년. 네. 비록 당시에 물론 아주 옛날이에요. 1951년이면 6.25 전쟁 때네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때 인체 유래물에 관한 윤리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지 오토 게이 나쁜 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환자의 조직을 띄워다가 우리가 이거 좀 인류를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건데 다만 동의가 좀 있었으면 그리고 그녀의 세포를 배양실로 보낸 게 불법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유족들에게 그런 걸 고지해주고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이 인류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나 그녀의 세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어떨까? 지금도 사실은 동의받으면서 돈 줄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 매매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건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조차 못 받고 그 어머니의 세포로 많은 생명을 구했는데 그건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죠.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전 설명에 따른 동의를 연구윤리학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오늘날 연구 목적의 인체 유래물을 사용할 시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서 기간생명윤리위원회라는 IRB라는 데 심의를 거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렉스 가문과 협약을 맺는데요. 이게 뭐냐? 헨리에타 렉스 가문의 수익 공유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헬라 유전체 데이터 적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족 2명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 할머니의 조직을 써서 이걸 뭔가 할 때 유가족이 이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명예, 그다음에 형식적인 거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해요. 우리 조상이 했던 거에 내가 참여해서 이런 중요한 연구엔 오케이 내가 서명해 준다. 이런 명예를 높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전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해줘야죠. 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모자르다. 그래서 소송과 합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죠. 피부와 장기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1951년 사망한 이 여성의 세포는 70년이 넘도록 지금도 전 세계의 자연과학 의학 연구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라 세포가 너무 강해서 엽접시 다른 세포인데 거기에 날아가서 걔네들 잡아먹고 자기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1966년도
유전학자 스탠리 가틀러가 전 세계 연구실의 수많은 독립적인 세포주 상당수가 사실은 모두 헬라다.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헨리에타 렉스의 헬라셀은 그 증식력이 탑급이에요. 탑급. 그래서 얘도 암세포인데 얘를 다 잡아먹고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 발표된 오염된 세포주를 이용한 데이터는 모두 논문이 무효화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얘는 우리 인간 세포가 아니다. 다른 종으로 분류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도 심지어 있었을 정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류를 살리고 있는 헨리에타 렉스의 헬라 세포는 생명의 신비와 함께 의학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고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 안 드린 게 사실상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는 연구용으로 적출된 세포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이거를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유가족의 명예와 이런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